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안내할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한테 한번 연락을 받기도 했을 텐데요. 바로 부적정 수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적정 수강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 매크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혹은 코드 조작, 어떤 코딩을 통해서 학습 완료라고 이제 조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영상 강의 창을 2개 이상 띄워놓고 중복 수강을 하는 경우 선생님 그 학습관리 창에 부적정 수강 의심 학생으로 명단에 뜨게 됩니다. 명단만 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내용 중 어떤 방법으로 잘못 수강했는지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서 학습 완료로 조작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따로 확인하고 넘어갈 예정인데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렉 걸리고 동영상 잘 안 나오고 해서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먼저 나오는 강의 먼저 수강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경우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생윤 동영상 강의랑 사회문화 동영상 강의를 동시에 띄워놓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명단이 생윤에도 나오고 사회문화에도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리 렉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적정 수강 의심 학생 명단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씩만 띄워놓고 기다렸다가 듣기를 바라고요. 많이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동영상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해보거나 저녁 시간이나 혹은 주말을 활용해서 듣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선생님이 이 부적정 수강 학생 명단에 걸린 경우에 담임 선생님 확인 후에 이상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바로 초기화할 거예요. 초기화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부적정 수강으로 들은 동영상 강의를 학습 이력을 초기화해서 0%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대로 초기화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지 않게 되면 결과 처리되겠죠. 즉, 다 들었더라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꼭 동영상 강의는 하나씩만 창을 띄워놓고 듣기를 바라고요. 선생님이 공지사항으로 누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적정 수강에 대해서 용인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대단원 3단원의 사회와 윤리에서 직업과 그리고 청렴의 윤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직업윤리는 일반 직업윤리 그리고 특수직업윤리로 나뉘었었고 동양과 서양의 직업관을 한번 알아봤었죠. 동양에서는 공맹순, 서양에서는 칼뱅, 베버, 마르크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청렴 개념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부터 시작하는 사회정의와 윤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사회정의와 윤리 파트가 대단원 3단원의 사회와 윤리에서 가장 많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생명 관련한 윤리에서도 장기기증이나 장기이식 관련한 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룰 때도 이 정의 개념이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과학기술이나 문화 관련해서 정의에 대해서 다룰 때에도 이 정의 개념이 쓰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주제에서 다루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도 가장 아마 중요하게 느껴질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 정의와 윤리에서 가장 먼저 배워볼 내용은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사회 정의와 윤리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배우냐면요.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은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웠었을 때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전부 다 우리가 무지 때문에,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혹은 실천 의지가 부족해서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인 문제들이 전부 다 개인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사회윤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학자가 바로 니부어라는 학자입니다. 니부어는 단독으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기도 해요. 왜 이 니부어가 많이 주목이 되냐면 이 사회에 있는 도덕적 문제들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사회 구조나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이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는 학자거든요. 이 니부어가 쓴 책 이름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예요. 책 이름을 보면 여러분 니부어의 사상에 대한 감이 오나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드러나는 그 책 이름에서 드러나는 니부어의 사상은 일단 도덕적 인간. 개인의 도덕성은 높아요. 개인의 도덕성이 높아도 비도덕적 사회 집단의 도덕성이 바르지 않으면 도덕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급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내왔던 학급들을 떠올려 봤을 때 그 학급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을 때 절대적으로 나쁜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전부 다 남도 다 잘 배려하고 그다음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줄도 알고 공감도 잘하는 도덕적이고 괜찮은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학급 안에서 서너 명이 무리지어서 그 학급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간다든지 혹은 다섯 여섯 명이 무리지어서 한 명의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이제 뒷담화를 하거나 그 친구를 은근히 따돌리거나 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한 경우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개인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면 분명히 도덕적인데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 생각해보면, 물론 그 개인의 도덕성에 문제가 조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학급 전체, 그 사회 집단, 학급 전체의 도덕성, 구조나 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을 경우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회 집단의 특성을 알게 되면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사회 집단의 특징을 한번 쌤이 이야기해 볼게요. 사회 집단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면 도덕성 측면에서만 이 특징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사회 집단의 특징은 집단은 개인과 비교했을 때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게 니부어의 입장이에요. 도덕적으로 열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은 여러분 나쁜 행동을 할 때 혹은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수 있는 타이밍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이기적인 어떤 목표가 공통될 경우에 이 공통된 이기심은 사람들끼리 잘 뭉치게끔 만드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공통적인 이기적인 충돌이 점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적이 될 경우에는 쉽게 더 표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아파트에서 여러 주민들, 이웃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도덕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앞에 이 아파트의 집값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만한 시설물이 설치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로 시위를 일으키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파트 주민 이웃으로서 개개인은 전부 다 도덕적이고 서로를 잘 배려하는데 공통된 이기심의 표출, 즉 아파트의 집값을 유지하거나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시위에 대한 어떤 행동의 표출은 굉장히 쉽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단, 사회 집단의 특징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인보다 이성적이지 않고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힘도 개인보다 떨어지고요. 또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치도 개인보다 떨어집니다.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자기와 이기적인 충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편을 더 들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열등한 이유는 공통된 이기심의 누적, 이기적 충동의 누적 때문이라는 거. 자, 그래서 니부어는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사회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니부어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비교하면서 이 사회윤리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야기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관점에서 각각 바라보았을 때 도덕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러면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이러한 이기적 충돌에 대한 도덕적으로 열등한 집단으로 인한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리부어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윤리 관점과 사회윤리 관점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살펴보면 개인윤리 관점에서 도덕적 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개인의 도덕성, 즉 개인의 이기심 혹은 실천의지의 부족, 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회윤리 관점에서는 사회 구조 또는 제도가 잘못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학급에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힘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이 센 친구들의 의견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개인의 도덕성이 아무리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 개인윤리 관점에서는 물론 개인의 도덕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 도덕성을 해결해야겠죠.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그쵸. 개인의 덕목, 양심을 잘 실천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습관을 함양하는 것, 즉 기르는 것, 가지고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사회윤리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는 개인윤리 관점에서는 개인의 도덕성만 고치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윤리 관점에서는 사회 구조나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이것만 고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는 개인 없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나 제도가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만 뜯어 고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회윤리 관점에서는 개인윤리,
무조건 중요하죠. 무조건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하고 중요한데 요 개인윤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나 제도도 함께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사회윤리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더불어라는 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것과 더불어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점. 자, 그러면 여러분,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요거. 사회 구조나 제도 개선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도덕성 함양에 대해서는 여러분, 초, 중, 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도덕 교과목 혹은 인성교육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사회 구조나 제도에 있어서의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리뷰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은 좀 다른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집단은 개인과 비교했을 때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이 문제 때문에 리뷰어는 어떤 해결책을 이야기하냐면 합리적 강제력을 이야기합니다. 합리적 강제력이라는 것을 필요로 해요. 여기서 합리적 강제력이라는 건 뭐냐면 강제성을 띠는 그 방법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합리적으로 수긍 가능한 혹은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는 혹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이 합리적으로 수긍 가능한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이런 수식어들이 합리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꾸며주는 말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런 경우일 때 정당화되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할 때? 사회 집단의 도덕성 문제를 해결할 때. 이 합리적 강제력은 다른 말로 어떻게 쓰이기도 하냐면 비합리적 수단이라고 쓰이기도 해요. 합리적과 비합리적은 완전히 반대말인데 왜 이렇게 쓰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이 비합리적인 수단이라는 말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비합리적이라는 건 결국 강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제력. 강제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누군가의 자유를 어쨌든 강제적으로 억압한다는 거예요. 못하게끔. 그래서 이 아파트 시위 아까 선생님이 잠깐 예를 들었었는데 이 아파트 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공통된 이기심이 누적돼서 자기들의 어떤 이기심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집단의 문제점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을 길러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시위가 만약에 폭력까지 갔다. 폭력적인 사태로까지 갔다 할 경우 국가가 강제적으로 억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위를 하는 행위 자체를 억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런 행동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충분히 합리적으로 수긍 가능하고 사회적 목적에도 기여하고 또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폭력에 대해서 저지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강제력을 통해서 이 집단의 이기심을 좀 누그러뜨리고 사회 전체의 윤리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니부어의 입장입니다. 즉, 이 사회 문제는, 사회윤리 관점은 어떤 시사점을 주냐면
개인 윤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죠. 개인 윤리만으론 해결 안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줘요. 정확히 말하면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계층 갈등이라든지 혹은 인종차별이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종차별이나 계층 갈등 개인적인 윤리만 갖추면 충분히 갑질 안 할 수 있고 인종차별 안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도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구조 자체가 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경우에 내 도덕성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구조야. 그게 너무 당연한 사회야. 그러면 충분히 인종차별, 계층 갈등, 부정부패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나 제도를 어떤 합리적인 강제력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강제력을 이제 부과해서 개인들에게도 부과해서 구조나 제도의 개선에 발맞춰 갈 수 있게끔 하면 사회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까 이야기했던 요 니부어의 입장이고 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잘 이해됐나요? 중요한 건 개인 윤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구조와 제도, 사회 구조와 제도에 비윤리적인 것들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또는 사회 집단의 특성상 개인과 비교했을 때 이성 충동억제 타인 수용 능력치가 낮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열등하고 이런 특징들 때문에 충분히 이기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강제력을 통해서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 즉 개인 윤리처럼 자발적인 해결만으로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 정의에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분배적 정의 중 이제 다양한 분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들이 또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앞장 있죠. 이게 선생님이 그 파일 올려놓을 때 2장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습지는 총 3장이에요. 3장. 그래서 방금 썼던 요 학습지 그대로 다시 인쇄해서 쓰면 되고요. 뭐 노트 쓰는 친구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그 다음 장에 노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 뒷장에서 우리 이제 사회 정의와 윤리를 한번 알아볼 건데,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노트 정리할 때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쓰느라 잘 잡지 못할까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이거 미리 할 필요 없이 다 노트 정리 마치고 나서 이렇게 영역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 정의의 의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 정의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사회 정의라는 건 여러분 정의 내리기 좀 어려웠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 구성원에게 합당한 몫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 몫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펴볼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한 그 사상가들의 입장 있죠? 이런 걸 살펴보면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합당한 몫을 부여할지 그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몫을 받았을 때 어떤 권리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몫이라는 건 여러분 가치에 맞는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 몫이 있겠죠. 그래서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것. 그게 사회 구성원에게 합당한 몫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잘못에 맞는 즉 잘못에 맞는 처벌을 부여하는 것. 이것도 사회 정의가 되겠죠. 선생님이 방금 돈과 처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사회 정의는 간단하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어떤 것을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뉠 수 있어요.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돈 혹은 재화가 되겠죠. 분배적 정의예요. 분배적 정의란 사회 재화의 공정한 분배. 돈, 즉 자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벌 얘기했었잖아요. 교정적 정의예요. 교정이라는 건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다,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위법, 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공정하지 않은 분배가 있었을 시에 여기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하는 것. 이게 교정적 정의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차적 정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교과서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의는 앞에서 2가지 이야기했던 거,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거든요. 이 절차적 정의는 왜 나왔냐면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딱딱 떨어지게 이야기하는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분배적 정의는 롤스나 노직, 왈처, 교정적 정의는 여러분들 배웠던 칸트나 공리주의 혹은 루소나 베카리아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상가들이 이야기한 결론이 아니라 교정적 정의 혹은 분배적 정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절차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즉 절차적 정의라는 건 이 정의를 정하는 절차, 합당한 몫을 결정하는 공정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절차적 정의예요. 근데 이 절차적 정의는 사실 그냥 딱 떨어지게 하나의 정의의 파트로 나눠진다기보다는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했던 사상가들 중에서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한 사상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롤스나 노직 같은 사상가거든요. 뒤에서 다 배워볼 사상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사상가들도 있다는 점. 그래서 요것들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요 절차, 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상가들도 있었다는 점. 자, 그러면 우리 이 3가지 종류 중에 분배적 정의 먼저 배워보고 넘어갈게요.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상가들을 다루기 전에 일단 분배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넘어갈게요. 분배의 기준 5가지. 이거 먼저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배울 현대사회의 다양한 정의관 있죠. 이 정의관에서 이야기하는 개념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5가지는 어떻게 나뉘냐면요. 절대적 평등.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분배하는 방법 또는 노력. 노력한 만큼 분배하는 방법 또는 업적. 내가 일해서 쌓은 업적, 결과물대로 분배하는 경우. 다음에 4번째로는 능력. 능력치대로 분배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필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자, 선생님이 확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절대적 평등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 사람이 있으면 이 세 사람의 뭐 환경이나 필요 이런 것과 관계없이 똑같이 일한 만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1대 1대 1로 분배하는 거예요. 즉 동등하게 분배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장점 먼저 생각해보면 어쨌든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를 하잖아요. 기회가 균등해지죠. 기회가 균등해지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했건 간에 얼마나 노력을 했고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고 내 능력치를 발휘했고 이것과 관계없이 혹은 내가 딸린 애가 하나이든 둘이든 뭐 이런 것과도 관계없이 똑같이 분배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생산 의욕 혹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북유럽의 복지제도를 살펴보면 북유럽에서는 사실 이제 유럽 국가에서 복지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자리나 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이렇게 보장을 해주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 국가에 사는데 일을 전혀 안 하지만 국가에서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 대다수의 친구들이 돈 많은 백수 꿈꾸기도 하잖아요. 돈을 주고 생활할 만큼 이제 여유가 있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물론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욕구를 가진 사람들마저도 일한 만큼 돈을 주지 않게 되면 생산 의욕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기회가 균등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는 점. 자, 두 번째로 노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노력은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에서 개미를 떠올리면 돼요. 열심히 일해요. 이렇게 먹을 거를 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 분배가 더 크게 돌아가는 거예요. 노력에 비례한 분배. 이런 경우 선생님이랑 앞에서 살펴봤던 절대적 평등과는 다르게 생산 의욕이나 책임감이 높아지겠죠. 반면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노력이라는 건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A랑 B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 개미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잠깐 1시간 쉬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혹은 뭐 여왕 개미가 그 1시간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A 개미는 열심히 일을 안 하고 1시간 내내 띵가띵가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B 개미 같은 경우에는 노력은 얼마 안 했어요. 근데 그 여왕 개미가 온 그 1시간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여왕 개미가 봤을 때 B 개미가 훨씬 더 큰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즉, 노력이라는 건요, 여러분, 계속해서 24시간 바라봐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때에는 그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노력의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공정한 분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생기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업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업적 듣자마자 이제 노력보다는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보험왕 떠올려 보세요. 보험을 많이 판매할수록 보험왕이 되죠.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아요. 추가 성과금을 받는 거죠. 이렇게 산출한 결과로 분배하는 경우가 업적을 기준으로 세우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일한 만큼 결과물을 낸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요. 다 업적을 내려고 하니까 그 기업에는 굉장히 이득이 되겠죠. 또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측정이 용이한 게 바로 결과물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보험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경쟁이 과열되기도 하겠죠. 또 여러분들 이런 업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업적을 많이 내기 힘든 사회적인 약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 결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약자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능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능력은 내가 안경을 그린 거는 뭐 안경을 쓴 친구들이 능력이 높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그린 건 아니고 딱히 표현할 게 없어서 그린 거예요. 내가 습득한 능력으로 분배하는 거. 이런 경우에 실력을 보상해 줄 수는 있겠죠. 능력만큼 분배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능력 딱 듣기만 해도 그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업적만큼 측정이 용이하진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뿐더러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우연적이고 선천적인 영향을 배제하기가 어려워요. 말이 어렵긴 한데 선생님이 쓰고 설명해 줄게요. 우연적이고 선천적인 영향이 배제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능력에 대한 분배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시험 성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업적이라는 건 뭐 얼마나 팔았는지 이런 결과물이라면 능력치라는 건 여러분들이 언어, 뭐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등 그런 분야들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면 되는 거긴 해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등급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순수하게 내 실력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생각했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점은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떤 우연적이고 선천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문화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배방고등학교에 진학 중이잖아요. 배방고등학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농어촌 학교죠. 이 농어촌 학교에게 농어촌 전형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부여하는 이유는 농어촌인 만큼 문화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부여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이 우연적이고 선천적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즉, 부모님의 경제적인 능력, 혹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성이나 뭐 접근 용이성, 문화, 뭐 접근 용이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게 되면, 다 배제하지 않게 되면 서울과 비교했을 때 문화적으로 경험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지역 아이들, 농어촌 아이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습득한 능력으로 분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적이고 선천적인 영향을 배제하지 않고 단순히 그 능력만을 측정함으로써 사회적인 약자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필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명은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의 가장이고, 한 명은 4인 가구의 가장이라고 해봅시다. 누가 더 필요가 많겠어요? 그쵸. 입이 4개인데, 4인 가구가 훨씬 더 필요가 크겠죠. 그러면 필요에 따른 필요에 따라서 우선 분배하는 게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4인 가구 먼저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북한이죠. 북한. 약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하게 되면 역시나 절대적인 평등, 앞에서 살펴본 요 절대적 평등처럼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 생산 의욕과 책임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노력이나 업적이나 능력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일한 만큼 내가 능력치를 보여준 만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필요에 따라서만 분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 능력이나 노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겠죠. 생산 의욕이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돈을 많이 안 벌었어. 그럼 재화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또 필요는 많아. 그럼 그 많은 필요들을 다 충족시키기에 사람들이 일한 게 별로 없으니까 재화가 불충분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건 절대적인 평등 같은 경우에는 없는 대로 똑같이 1대1대1로 나눠주면 되지만 필요에 따른 분배는 필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눠줘야 되는 재화도 많은데 생산의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재화를 생산해내지 않으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재화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화 불충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배의 기준 5가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각각 이런 장점들도 있지만 뒤에 쓴 단점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굳이 장단이라고 적진 않았지만 여러분도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는 다 이해됐을 것 같아요. 이제 뒤에서 살펴볼 다양한 사상가들은 이런 다양한 기준들에 대해서 섞기도 하고, 섞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각각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놓으면 뒤에 나오는 사상가들에 대한 사상 입장을 이해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현대사회의 다양한 정의관을 알아볼 건데, 필기량이 많기도 하고 내용이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설명해 줄 테니까 겁먹지는 말고 열심히 필기할 준비, 마음의 그 자세만 준비해 오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수고했어요. 푹 쉬세요.